오늘 이소통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같이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예. 감각이 예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현대시작법 이성훈 선생님이 저도 알고 보니까 상당히 참 존경스럽고 멋있는 책을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당히 아주 깊은 책. 특히 제가 어제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빌린 책이 락강으로 시 읽기를 내가 락강에 대해서 시를 그 락강으로 대해서 인용된 논문에 인용된 게 있어가지고 락강으로 시 읽기 이걸 내가 읽어서 앞으로 논문에 좀 인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락강의 시읽기를 찾아봤더니 이성훈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신 선생님이시다. 이 선생님 돌아가셨죠? 네, 근데 락강은 아주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락강은 욕망의 이론을 그렇게 실천한 설파한 대단한 철학자신데 이 시를 욕망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제3강 감각이 예민해야 한다 이미지의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1강씩 무조건 나갑니다. 시인의 감각은 예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51페이지에 있죠. 시는 관념이 아니라 감각을 창조하고 관념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관념을 직접 진술하기보다는 감각으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념을 내가 뭐 배고프다, 뭐 사랑한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어디선가 짜장면 냄새가 풍긴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내가 배가 고프다. 알 수 있잖아요. 고향이 눈에 보인다. 무슨 뜻이?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바람에 우수수 들이는데 우리 엄마의 뭐 치마차를 보는 것 같다. 엄마가 그립다. 아니겠어요? 이렇게 엄마가 그립다. 내가 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가 맥이 빠지고 재미가 없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앞에서 이미 다 강조한 1장, 2장에서 강조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지가 창조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미지는 지각, 기억, 환상, 공상, 연상 특히 시는 이 환상, 공상, 연상 이런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쁜 그 우리 원종태 시인의 천남선을 봤다. 아주 예쁘다. 그 자리에서 시를 쓰면 시가 잘 안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지를 메모만 하고 집에 와서 다시 그걸 상상하면서 재구성, 재조립 그 과정이 우선 중요해요. 어떤 분 여기에 오늘 안 오셨네요.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직접 썼다. 이렇게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천남성 앞에서 바로 직접 그 시를 쓴 시다. 그 자기는 그걸 강조를 하는데 그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 강조할 일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면요. 시적 이미지는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는 반드시 자기 혼자 앉아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 재구성 화장실에서 하시든 뭐 침실에서 하시든 서재에서 하시든 혼자 앉아서 재구성이 필요해요. 거기에 등장시키든 등장시키고 또 비유할 건 비유하고 뺄 거는 빼고 재구성해야만이 시가 되고 그 시를 독자들한테 멋지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썼다. 쓰기 때문에 이 날 것이고 싱싱한 거 아니냐? 그건 횟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고 전혀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 정물화를 그리듯이 내가 이 시에서 뭘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원종태 시인은 천남성을 보고 당신은 남쪽에 뜨거운 남쪽 편, 붉은 남쪽 편, 나는 저 북쪽에 북쪽에 그 무슨 나무? 자작나무가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자작나무죠, 그죠? 그래서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 이파리가 숲이가 하얗게 일어납니다. 나는 북쪽에서 남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시를 갖다가 뭐 전남성 앞에서 쓰고 자시고 그러면 따질 이유도 없어요. 다만 혼자 앉아서 재구성하고 시적 소재, 시적 대사, 천남성을 저기에 두고 나는 북쪽에다가 배치시키고 이건 완전히 정부라 그러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수필처럼 이게 사실적이다. 어디가 그리고 수필에서도요 쓸 얘기만 쓰지 뺄 얘기는
뺍니다. 수필이라고 모든 얘기 다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제하고 관계된 것만 내가 그때 산에 갔을 때 누가 있었고 그때 내 들은 얘기 어떻고 저떻고 해서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뭐 딱 그것만 쓰지 뭐 그날 저녁에 신랑하고 싸운 얘기가 툭 들어가고 그래 하니까 안 하잖아요. 주제하고 가까운 것만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감각에 호소한다는 특성을 공유합니다. 말하자면 태어난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이미지들이 한결같이 공유하는 특성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러면 5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있죠. 우리 오늘 시조문학회 오셨는데 시조문학회 사무국장님 우리 윤미정 사무국장님이 목소리가 튼튼하고 참 좋고요. 이미지 경험도 해서 그 밑에 부분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미지도 지각에 의해 태어나고 기억에 의해 태어나고 환상에 의해 태어나고 공상, 연상에 의해 태어난다는 점에서 그 탄생의 과정은 복잡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나 감각적 실체 혹은 감각적 현실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미지는 같고 이 감각의 세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여러 유형의 이미지들이 존재한다. 흔히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은 눈, 코, 귀, 혀, 피부 등 5가지로 나타난다. 이 5기관을 이른바 오관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미지에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가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운동적, 기관적 이미지, 근육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등이 추가된다. 이런 이미지들은 감각적 경험 자체를 전달한다. 이렇게 감각적 경험만을 목표로 하는 이미지를 실론에서는 이른바 정신적 이미지라고 부르고 이와는 달리 어떤 관념을 전달하거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는 비유적 이미지, 이미지가 상징이 되는 경우는 상징적 이미지 혹은 상징이라고 부른다. 이 자리에서는 정신적 이미지의 유형만 살피기로 한다. 이승훈 실론, 고려원 1979년 156에서 167면 제목고. 더 가까이. 아니요, 이번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있죠, 그죠? 그래서 김춘수 시가 인용된 어느 페이지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의 늦은 눈. 계속요? 예. 네. 목소리 좋은데 계속 하죠. 그해의 늦은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산다화를 적시고 있다. 산다화는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산다화의 명주실 같은 늑골이 수없이 드러나 있다. 김춘수 윤현씨 3전문. 산다화는 동백꽃. 이 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다화에 대한 관념이나 철학이나 그에 얽힌 추억이나 장소도 아니고 오직 산다화 자체에 대한 감각적 진리, 그것도 늦은 겨울 눈이 오는 날 피어있는 산다화에 대한 시각적 경험이다. 눈은 산다화를 적시고 산다화는 입을 벌리고 가느다란 늑골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 이런 꽃을 보고 있을 뿐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 많은 사물과 풍경을 보듯, 그리고 이렇게 사물을 보고 풍경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한결 풍요해진다. 그림을 보는 경우에도 그림의 깊은 의미를 따지기 전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림이 우리의 시각을 만족시킨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 시는 표제 윤현씨가 암시하듯 시인의 회상 속에 떠오르는 유년 시절에 본 동백꽃을 소재로 한다. 예, 김춘수 선생의 시인데요. 상당히 감각적인 그런 시각적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 산다화 시는 산다화 시는
그 순천대교 출신 그 사람 시에 나오죠. 누이야, 송수건 선생님. 누이야 지금 살아서 보는가 저 산다와 그들 나오고. 이 산다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동맥꽃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산다와는 애기 동맥이라고 작은 동맥들이 있어요. 약간 네 우리 많이 보는 그런 동맥 말고 애기 동맥이라고 있는데 그걸 주로 산다와로 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실전 수업을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진도는 조금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페이지가 있습니다. 57페이지 네 번째로 미각적 이미지 정지용 선생의 성료 부분이 나오고요. 이 성료 부분을 장미꽃처럼 여기서부터 정지용의 성료 요 시부터 밑에 페이지까지 한번 읽어와 주십시오. 정지용 씨와 장미꽃처럼요? 예, 장미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과로의 숯불, 입춘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한겨울 지난 석류 열매를 쪼개어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노니 투명한 옛 생각, 새로운 실험의 무지개여 검붕어처럼 어린 여릿여릿한 느낌이여. 정지용 승유고 정지용은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련된 이미지 스터이다. 이 시의 경우 1년은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과로의 숯불, 시각적 이미지, 마른 풀 냄새가 나는 입춘의 밤, 부각적 이미지로 구성되고 2년은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노니 미각적 이미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런 미각적 이미지는 홍보석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석류는 홍보석이 되고 따라서 그는 석류 알을 맛보며 동시에 홍보석을 맛본다. 식물 이미지와 광물 이미지가 혼합되고 따라서 석류 알을 맛보며 그는 투명한 옛 생각에 잠기고 동시에 새로운 실험의 무지개를 읽는다. 그리고 이런 상념들은 다시 시각적 이미지 혹은 촉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한다. 여릿여릿은 조인 같고 사전에는 열이다라는 낱말만 나온다. 이 말은 질기지 않고 연하다,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 여릿여릿함에 대해서는 정지용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들었으면 한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정지용 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춘설이라고 문 열자 선뜻 거기서부터 예, 조금 읽어봐 주십시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해삼슬에 눈에 덮인 매뿌리와 선을 얻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 정지용 선설 부분. 선뜻은 갑자기 놀라거나 찬 느낌을 받는 느낌을 나타내는 부사, 선뜻 혹은 선뜻거리다로 표기된다. 이 시의 경우 선뜻은 감탄과 보호가 있다는 점에서 놀람과 찬 느낌을 더 강하게 전달한다. 시인은 우수절 첫 아침에 문을 열고 먼 산을 볼 때 먼 산이 이마에 차다고 말한다. 먼 산이 이마에 차다니 놀라울 뿐이다. 정지용 아니면 누가 이런 감각을 노래하랴. 서늘하고 빛난 이마가 아니라 선을 뽑고 빛난 이마이다. 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지용 선생의 춘설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 인용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그 정지용 선생님의 그 유리창을 감상했었죠, 그죠? 네. 여기서도 있다시피 모더니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유리창도 보면 아주 감각적이죠. 모더니스트, 이미지스트. 예. 이미지스트. 이미지점이라면은 그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런 주의. 이미지점. 이미지스트.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인. 이미지스트.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라는 뭐 근대주의. 현대주의. 또 모더니스트라는 또 그런 걸 지향하는 시인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춘술이 보면은 이 좌로 아침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오수절 들어서 좌로 아침. 이 시를 쓰는 시점이 반드시 뭐 물론 정주영 선생이 좌로 아침에 이 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이태리고 초삼일이면 어때요? 시에서는 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1에 시가 뭐 우수절대로 초1의 아침 시가 뭐 재미있겠습니까? 서로 초1이라 하더라도 좌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니 사실이 아니니 뭐 수필에서 뭐 이런 정도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여기 보면 이 시가 현재 힘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힘. 분명히 이 시는 이 아침에 바로 쓴 것이 아니라서 저녁에 썼다거나 다음날 썼다거나 하면 과거가 맞겠죠. 수필에서 쓰면 이게 과거가 되는 겁니다. 수필은 대부분 다 과거체죠. 근데 이거는 뭐 시에서는 과거체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한다고 하면 하다 이건 동사원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다는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고 하다 이건 동사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을 써요. 이렇게 원형을 찬다가 아니고 찬다도 아니고 차라 찬다 할 때는 니은이 빠지죠. 니은이 빠지죠. 이 말 차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먼 산이 자기 이마에 시인의 이마에 차갑다 우리 차갑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말을 먼 산이 들어와서 이 말을 발로 찬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자로 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수필에서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수필에서는 이게 쿵 한 건지, 아니면 킥 한 건지 분명히 써줘야 돼요. 수필에서는. 시에서는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 써도 무방하다. 이게 쿨로 있든지 킥으로 있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물론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현재의 원형을 써서 차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는 이마 바지를 보면 이게 킥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을 열자 이마에 이건 차가운 거고 킥은 그 다음에 킥이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독자들이 다 독자들 마음이라는 거죠. 연연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명약관화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전체 흐름을 중시하는 눈 덮인 메꾸리 산의 그 줄기죠. 줄기. 그걸 메꾸리라고 합니다. 매산이죠. 서늘없고 이런 것도 옛날 고체로 썼죠. 없고 옛날처럼이다. 빛난 이마바지하다. 서늘한데 무엇이 빛난지는 모르겠어요. 이마바지가. 이마바지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빛이 났는지 번개가처럼 빛이 났는지 그런 느낌이 나요. 어쨌거나 이런 단어를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것들도 크게 판단이 안 쓰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정정의 춘술 부분은 이미지스트로서 감각, 찬 감각, 그 다음에 이 이마바지하는 킥하는 이마 들이받는 그런 감각들을 보여주는 춘술 부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때쯤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야 되는데.
오늘 그 새로 오신 우리 월계생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아까 그 산다바 제 선생님 말씀 나누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애기 동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62페이지. 예, 선생님, 한 잔에 술을 마시고, 야, 읽기 좋다. 이거는 한 잔에 술을 마시고 딱 좋다. 거기서부터 예,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차림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들리며 겨울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무너진다. 파리나 목마와 그 유명한 목마와 소녀 아픔이다. 6.25가 끝난 1950년대 서울이라는 별에서 파리란이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 그녀의 생애에 대해 노래한 것은 다른 시인들보다 앞서 잘해준 모더니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후의 표에서 이 정도로 가슴 아픈 다소 감성적이긴 해도 현대시가 태어난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시의 축복이다. 파리란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 대해 그리고 목마를 타고 떠난 소녀의 옷자락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잔의 술, 3잔의 술, 10잔의 술과 1잔의 술이 주는 의미는 최소한 시에서는 다르다. 이것도 센서의 문제이다. 1잔의 술은 외로움, 고독, 그리움, 결핍을 상징한다. 10잔의 술을 마시고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수수증이고 행설수설이고 주사일 것이다. 외로워서 술을 마시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외로움을 모른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박인환 선생의 이 목마 숙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옛날 누가 낭독을 해서 테이프로도 옛날에 많이 달리고 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군대 가기 전에 막 이 보면서 무슨 버지니아 울프 생애가 어떻다고 그 생애는 무슨 목마를 별이 떨어지고 무슨 약간 뭐라 시는 참 곱지만 무슨 그렇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기 이제 설명에서 보면 이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했대요. 자살을 아주 감각적인 시인이랍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시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런 건 상당히 감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은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또 와서 가볍게 부서지고 이런 시 말고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도 있었죠. 지금 그 사람 이름을 잃었지만 그것도 박인환 선생의 시죠. 예, 그 시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예쁘게 나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시는 그 카페에서 박인환 선생이 적석에서 시를 쓰고 적석에 시를 쓰고 또 적석에서 악보를 그렸다고 그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마 숙녀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하고 유명한 시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목마 숙녀 세월이 가면 이런 이야기하니까 옛날 막 군대 간 근처 무려 한 40-50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 떠오릅니다. 뒤에 다시 박인환 한 잔 술 마시고 울프 생애야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62페이지, 63페이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좀 자세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현대 시작법은 마치고요.